유럽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특수적인 시기,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큰 정치, 사회적 격변, 격동의 시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무엇이냐?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국제적인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19세기 유럽의 마지막 혁명, 그러면 저번에 레미제라블 때문에 떴지만 레미제라블에 나와 있는 것은 1832년에 6월 봉기인가 그렇죠. 근데 사실 12년 후에 1848년 혁명이 있습니다만 이 1848년 혁명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20세기 초에 3인주의 세력이 드디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정당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1848 혁명도 바로 전 유럽적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때 막스가 그거 보고서는 우와 혁명이 가능해 그래가지고 막 공산당선은 이제 써가지고 혁명을 올 거야. 그러다가 실패로 끝나고 실망해서 쓴 게 바로 자본론입니다. 왜? 자본주의가 그렇게 쉽게 안 망가지는구나라고 하는 거. 자본론은 그래서 쓴 거죠. 자본론이 어떻게 망가지냐. 자본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 문제의식은 결국은 역사적인 사회적인 발전과 단계가 있지 않으면 혁명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쓴 거죠. 그게 1867년이에요. 67년 이후에 또 혁명이 잠깐 나죠? 그래서 막스가 자본을 쓴 다음에 앵기스도 그렇고 1867년 파리 공연을 보면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죠. 신중하게. 파리 공연, 와 혁명이 다시 깃발이 올랐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봤죠. 근데 어쨌든 그 3인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 경험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그런 전쟁을 동반하는 어떤 사회의 정치적 대격변, 격동을 조건으로 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군수산업.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 그 중공업 노동자들이 막 성장을 하죠. 근데 한국은 지금 그 시기는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어떤 시기입니까? 이제 비정규직도 많다 뭐하고 했지만 사실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계급 내부의 분화죠. 분열이기도 하고 정규, 비정규,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와 그 다음에 노조에 가입했느냐 아니었느냐 여부 등등이 내부 균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리티도 안 되고 노동자 결집의 정체성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고 등등이죠. 거기에다가 제가 비정규직, 그런 비정규직 가장 다수니까 저는 사실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다수인데 왜 자꾸 비정규직을 비정상적인 걸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호명하느냐.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지고 나갈 위대한 노동자를. 노동자라는 이름 자체가 안에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여는 주축 부대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평화에 뭐라죠?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없는 그 언어로 호명해가지고서는 계획적 정체성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명을 전체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부대로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원내 진출했을 때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건데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비정규직 문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아젠다예요. 노동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적 과제 비정규직 문제. 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좀 말씀 나온 김에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핵심적이었던 건 러시아 혁명과 이제 정치 제도의 변화였는데 러시아 혁명이 있었던 게 이제 위협이죠. 이게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보수층들에게 이제 아주 공포로 다가온 거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또 다른 큰 이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민주주의적 그 제도들을 도입하는 거죠. 보통선거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치제도의 변화가 3인주의 정치 세력들의 성장을 또 가져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한국에다가 비교해보면 아까 산업구조 변화에서는 이제 비정규 이런 그래서 3인 정치 기반이 된 사회 집단층이 존재하느냐 혹은 존재해도 그것이 결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또 거기에다 신자유주의의 어떤 세계와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살기 힘든데 그것이 전쟁과 같은 대사회적 격변
그래서 보수 세력도 사회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 또 동시에 러시아 혁명처럼 이거 저 개혁적인 조치 안 하면 그게 뒤집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인들을 우리가 지금 한국적인 현실에 비추어보면 한국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개떡 같은 사회인 것 같지만 대단히 비교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비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대단히 안정적이고 제도화가 잘 이루어진 사회고 굉장히 이미 이제 재미없어진 사회예요, 사실. 이제는 별로 변동, 소셜 모빌리티가 크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12국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3인주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3인주의 정치와 다른 기반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등장했고 의석도 차지하고 또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원내 의석 차지하고 내각도 구성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1을 보시고. 제가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유럽 3인당이 의석 확보의 평균 7년. 그 다음에 옛날 한국 민주노동당은 4년 만에 했다 그래서 빨리 했다 막 이랬었죠. 근데 여기 7년. 원내 2당 제1야당에는 평균 24년. 그 다음에 원내 다수당에는 평균 42년. 최초 내각 구성에는 약 45년이 소요됐다. 그러면 지금 원내 의석을 차지한 지 한국이 88년 민주화 이후에 한겨레 민주당, 민중의당부터 우리가 진보정당의 역사를 시작한다 해서 45년이나 한 2020몇 년 정도, 제가 한 10몇 년 정도 조금 더 고생하시면 내가 구성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민주노동당의 창당부터라고 시작하면 사태는 굉장히 조금 암울해지기 시작하죠. 2045년. 그러면은 앞으로 한 30년, 우리가 이제 한 80이 제가 이제 한 80 다 됐을 때, 그때 자리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한데, 사실 이게 산술적이긴 하지만 사실 아까 제가 한국 사회 굉장히 제도화되고 안정화된 사회다, 비교 사회학적 비교 정치학 관점에서 봤을 때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한국의 정치는 역동성이야. 내일 일을 몰라. 내일 일을 모르죠. 왜? 선거만 보면 그래요. 선거만 보면. 근데 그 선거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집니까? 안 달라졌죠. 근데 한국 사회는 계속 변화해온 거예요. 변화해와가지고 사실은 한국 정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허위의식입니다. 여의도에서 찌찌개 입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허위의식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 현실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우선 추세 부분입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거죠. 야권 재편의 요구와 이제 새 정치 세력의 형성,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 등장을 했는데, 저는 안철수 현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새 정치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 그건 기본적으로 무능한 야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바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에 우리가 바꿔 해가지고 낙천낙선 운동하고 막 새 정치 개혁하고 이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항마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안철수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마치 시민사회적 열망을 엄청나게 담고 있는 같은 그런 현상이지만 사실은 허구다. 그것도 이 사회의 언론이나 공론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하고 허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재편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의 형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힘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진보 정치가요 지금 위기다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말씀 먼저 드리면 사실 힘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다소 솔직하게 다 얘기를 안 하는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건 방식인 간에 그 자리에 진보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보하고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안 잡히지만 그래도 진보하고 저 민주당하고 갖다가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뢰도의 측면에서 따져보면 효능감, 의석수가 적어서 뭘 안 주겠지 하고 하지만 아직 자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 돼요. 그 가는 방법이 뭘까? 그때 안철수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렛대로 쓰다가 다 버려야 될 어떤 뭐 저기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다만 야권의 재편, 그 민주당의 자리로 진보가 들어갈 수 있는 제1야당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독일식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탄탄한 노조에 기반해 있고 좋은 합의제적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1야당이라고 하는 제1정당, 수권할 수 있는 그 정당의 자리, 그 정당의 자리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또 특이해서요. 우리가 또 지금 그 유럽 3인당의 역사를 쭉 보면 예전에 3인당 역사를 쓴 그 교과서 막 쓰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잘해가지고 아주 성장해가지고 다 집권도 하고 일당에 오른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한 것도 그렇고 노무현이 당선된 것도 그렇고 열린우리당이 막 과반 넘어갖고 한 것도 다 뭐냐면 유권자가 만들어준 겁니다.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준 거예요. 역사적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유세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컸어요. 부유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허위의식이 쫙 퍼져. 기회를 포착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국민적 신뢰가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못하면 대박습니다. 이게 열린우리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한참 잘 나가다가 침체기에 빠졌던 이유인 겁니다. 자리 줬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진보정치의 경험에서 배웠던 것은 그거예요. 분열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파레비앙코라고 하는 정당이론의 궁극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하는 파레비앙코라는 제가 3년 전에 번역하기로 해서 아직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파레비앙코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정당에서 자꾸 말썽 일으키고 단합을 깨고 이런 세력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방법은 없다. 쫓아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정치가 무슨 사이좋게 화해할 때 하는 게 정치이지 맨날 화해하고 그건 가족들이랑 하는 겁니다.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혼하지 않으면. 정치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분열도 안 일어나요. 민주당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열렸고 거기에 가야 되고 독일 3인당에 우리 배울 것은 어떻게 집권한 후에 계속 국민적 지지를 유지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3인 정치에서 공부하는 거지 3인당이 갑자기 언제 물론 에너지 정책이고 환경 정책이고 무슨 사회경제 정책이고 좋은 정책 그거 왜 했겠습니까? 왜? 다 지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안철수 현상에 대한 이야기 추세 부분을 썼을 때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에스티메이션은 이게 약간 과잉 평가를 한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이 하도 미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안철수의 과연 정치력이 실력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그래서 아직 그 기회가 잘 살릴지 아닐지 잘 보자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이것을 쓸 때가 겨울 대선 끝나고 봄 후에 실린 거니까요, 황영호나. 그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제가 한 85점 정도까지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65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60점 밑이면 꽈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는 안철수 민주당과의 관계, 일단은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있으면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민주당에서 불러가지고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막 논란들을 하고 있고, 막 정치학자들 오늘 보니까 법조인들이랑 위헌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엉터리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같은 짓이에요. 기초공천제가 지금 현재 한국 정치를 바꾸고 뭐하고 하는데 폐지할 거냐 유지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민주당과 안철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선거 출마하실 분들은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3인 정치 풀뿌리는 막 기초에서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3인 정치와 진보 정치는 중앙의 무대, 즉 본격적인 국가 운영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지금 기초 문제를 가지고 무슨 정당 정치 ABC 그 기초대를 만들어야 된다 등등 얘기하는 것, 그건 진짜 100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0년 정치. 지금 기초공천제가 어떤 거죠?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초공천제 폐지냐 아니냐의 문제가 왜 안철수나 민주당한테 걸렸을까? 기초공천제 폐지는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의 이익이 쌤쌤 되는 거예요. 어쨌든 폐지될지 안 될지 하여간 정치학계, 그래서 제가 정치학계라는 이 말을 그렇게 막 쓰지 마라. 그거에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치학자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안철수의 조세가 떨어지고 힘을 얻기가 쉽지 않다. 지역에 여러분 지역 보시면 알겠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썩 가서 붙지 않아요. 그 싱크탱크 지금 요번에 안철수가 또 얘기했던데 싱크탱크 좀 많이 와주세요. 막 그 얘기는 안 붙고 있다는 얘기죠. 안 붙고 있는데 안철수가 썩 못할까봐 그런 것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그 이미 안철수 세력에는 코어가 형성되어 있어요. 코어가 형성되어 있고 기조가 있습니다. 그 기조에 맞는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기능적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쯤 와가지고 이쯤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굳이 그 코어가 형성된 그 공간에 가가지고 내가 기능적으로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가는 겁니다. 잘 되면. 왜? 안철수가 크면 어차피 집이 넓어지면요. 기회는 자연스럽게 와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코어가 아무리 형성되어 있고 하더라도 지금은 집이 좁아가지고 그 코어의 목소리가 크지만 그 집이 커지면요.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언론들이 자꾸 막 끄시는 거예요. 뭐 민주당이 뭐 할 수 있고 안철수 말 한마디 하면 뭐 후다닥. 저 기자가 전화 받았어요. 저 진보정의당이 3인당 당명 바뀐대요. 좀 가까운 거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참고적으로 저 부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3인당 되기 어렵다는데 그래서 정의당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그 3인당 이름이라는 거 어때요? 3인당 이름이 더 좋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정의당이 더 좋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의당이라 해야지 저 안철수랑도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언론. 네. 대가리들이 그래요. 뇌의 작용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속거나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여간 정치적 기회 공간을 열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의도에서 목소리 좀 낸다고 하는 정치 평론가들 이 사이에서는 안철수 결국은 민주당 가장 되구나. 이때 흥미로운 게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행보인데요. 아주 지금까지 한번 쭉 서치해 보십시오. 안철수 교수가 뭘 이렇게 조금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올 때마다 난 지자체 재선 도전한다,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다. 이런 발언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굉장히 안철수의 새정치 흐름과 요란법적하고 뭐 새정치 제가 버드 폴리틱스냐 새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얘기했는데 그런 소리 없이 지자체를 갖고 있고 좀 막 행하잖아요. 모릅니다. 또 언제 무슨 공격을 받고 또 기세가 꺾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꾸 사람들이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왜 박원순 시장 시정에 대해서 평가 안 하지? 막 그러면서 비겁한 거 아니냐? 뭐 진보개혁적인 이런 학자들 막 이런 뭐 또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어제 토론회 가니까 저희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안철수 현상보다도 실속 있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또 한 부분이 박원순 시장의 행보입니다. 박원순 시장. 평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계나 또 비판적인 지식인들 모임에서 이제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선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안철수 현상이든 그 박원순 시장 현상이든 간에 쭉 보면 지금 한국 정치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또 볼 것은 중도 유권자층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유권자층.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층 우리가 이미 민주노총 때부터 나왔었는데요. 그때부터 중상 소득 계층들이 진보 정치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높았어요. 제일 높았습니다. 이 중도 유권자층들은 그때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지했었는데 새누리당도 지지해요. 네. 좀 잘할 수 있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감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부터 민주당 진보 정치에 대해서 언제 표를 주는 사람이냐, 실력 있고 혹은 후보가 멋지고 괜찮다라고 얘기해줄 때 그런 유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한국 선거시장에서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사실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 그 정당이 좋아서 뭐 혹은 정책 내가 진보라서 이렇게 하가 아니고 실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에 가장 크게 정치라는 공간의 특성인데요.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평판 구조입니다. 평판. 쟤 괜찮대. 잘하대. 뭐가 좀 다르던데. 야, 대표 괜찮던데. 이런 겁니다. 이런 평판이 아까 사회문화적인 요소라고 하정욱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소 떨어져 있죠. 이해관계 상충의 부분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특히 진보 정치는 특히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멋스러움, 좋은 굿니스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가는 거예요. 물론 정당 정치 기본은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고 코어버터를 쥐고 있어야 되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 진보의 코어버터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20대 는다 20대 젊은 층 막 얘기하는데 자 이제 30대 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대 좀만 있으면 이제 40대 되죠. 다음 총선에 20대 지금 20대 지금 보세요. 20대 일배 현상 굉장히 미친 애들 같죠. 실제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일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애들 토론시켰을 때 5.18 간첩이 내려서 총 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었어요. 일배 현상 이전에 대학생들 우리가 20대에 대해서 환상 잘못 우리 때 20대 그리고 우리 때 20대 우리 때라고 하면 여기 다양한 연령분들이 계셔서 우리 때 20대 이렇게 하지만 80년대 그때 20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같이 2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대학생들의 엄마 아빠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쭉 운동했던 사람들이 전부였었느냐 생각해보세요. 운동 많이 했던 캠퍼스는 몇 개 없어요. 저 지역 유신시대에 제가 그 부모님 역사 인터뷰를 시키는데 다 시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현대사를 살아왔느냐 다 시켜요. 그러면 민주화 시대 때 아빠 엄마는 어땠어요? 운동했었어요. 유신 독재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80년대, 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 혁명 운동, 변혁 운동에 그것이 갖고 있었던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헌신 속에서 신망도 받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그래서 과잉 대표된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 운동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우리는 막 데모하고 그럴 때 다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유권자들인데 사회생활하면서 평판 세상을 평하고 볼 줄 알아요. 운동했던 친구들도 있고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평판하는 겁니다. 아 적어도 정치인이랑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리더라면? 라고 하는 평판이 있어요. 그 평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 평판이 좋았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았어요. 사실 정책을 잘했고 뭐하고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 노회찬 대표 같은 분들 막 방송에서 나와서 막 선입적이면서도 막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그 민주노총당 그러면 우리 어머니 이제 80이신데 우리 어머니 아직도 기억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야, 너
너희 그때 우리 부모님 다 아들이 저기 뭐 박사 공부하고 다 했는데 민주노동 일한다고 얼마나 막 한숨을 많이 쉬셨겠어요. 그런데도 야, 너 괜찮대. 너희 이제 성장하게 하기. 그게 뭐냐? 좋은 사람들이 자꾸 나와줘서 국민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 후배. 야, 너희 그 당 대변인 애가 굉장히 잘생겼더라. 뻘얗고. 아직도 그게 뭐하니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 진보신당에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요새 그 종철이라고 하는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말 뽀얗고 잘생겼었고. 지금도 뭐 중년 남자 중에서는 조금 잘생겼습니다만, 뭐 이제는 기본적으로 여기 내세울 얼굴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도 유권자가 주목해야 되고, 무엇보다 정책적인 수렴과 그 과정에서 정책적, 의제적 선도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진 진보정치. 그거에 계속 의존해왔던 거죠. 진보정치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라지니까 정책 수렴된 상황에서 존재감이 상실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정책적인 수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결국 결과를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나쁘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경제민주화 저 가짜야 막 등등 얘기하는데, 너무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봐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조심해. 결과. 이 전략이 뭘 자꾸 뭘 하려고 해. 벌써 너 의도가 이상해.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먼저 막 이야기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다. 거기에다 또 왜 그러냐? 경제민주화라는 사회민주주의, 아까 조세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다 보니까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망치 두드려지지 않는 문제들이죠. 세금 올리기 위해서 날치기 통과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럴 정치 세력이 한국에 존재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합의와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합의쟁점적 성격을 갖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타협과 설득의 언어를 잘 조련해야 되는 거고, 실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진보가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 최근 몇 년 이 야권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다 가서 얘기하고 사람들 만나보고 쭉 다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정치하는 보기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전 점점 오히려 거꾸로 진보정치 위기라고 얘기되어지는 지금 자긍심과 함께 자신감이 생겨요. 실력이 진보정치 했던 사람이 실력이 제일 나. 진보정치 했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구나, 진짜. 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통호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괜히 제가 마음 편하시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보정치 과정에서 성장시키는 여러 그 정치 역량들, 이 역량들이 저는 결국은 한국 정치를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속에서 그 체제적 특성은 한번 읽어보시고, 체제적 특성은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뭐냐면, 한국 정당 정치는 요새 뭐 그 논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양당 체제 모형이냐, 다당제 모형이냐, 뭐 혹은 3당 3분립 모형이냐 등등 막 논의들을 하셔요. 다 필요 없는 논쟁들. 네. 한국 정치의 체제적 특성은 온전한 의미의 양당제도, 그 다음에 완전 다원적인 다당제도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특히 현행 선거제도가 딱 그렇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딱 3당, 의미 있는 세력 3당까지 허용해주는 선거제도예요.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해가지고 딱 3당 딱 그만큼 열어줄 겁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선거제도 바꾸자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100% 합의제 민주주의 바꾸면. 문제는 그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한국사 이미 완전 안정화됐다고 그러죠. 민주화 이후에 25년 동안 실제 한국 대민주주의 제도적 측면들은 완전 세팅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국민들한테 한 선거제도 바꾸자고 해보십시오. 뭘 바꿔요? 야, 귀로하고 3당까지도 줬는데 3당 연구가 따로 있습니다만 3당 연구 서드파티 연구가 따로 있어요. 서드파티들 스몰 파티 시어리도 따로 다 있는데 이 3당들이 정치 역량을 막 발휘할 수 있어요. 민주노총당도 해봤어요. 그게 뭐였느냐?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 사이에서 사회경제적 의제에 얘기하자. 신용카드 문제, 그 다음에 그 예산결산위원회 1년 내내 상시적 개최하는 거 등등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한나라당이랑 주로 그 의제를 같이 연합을 하면서 의제연합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을 막 압박했죠. 이게 3당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열린우리당하고 국가보안법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당은 원래. 이거를 뭐라 힌지 스트라테지라고 해요. 힌지. 이 3당이 없으면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당이 주축이에요. 그래서 3당이 의석률이 10석밖에 없어서 9석밖에 없어서 5석밖에 없어서 정말 만만의 말씀입니다. 반 MB 전선이 언제 실패했느냐? 민주당하고 모든 그 통합진보당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연대 연합하면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발언 창구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몇 석인지 민주노총당이 몇 석인지 진보신당이 몇 석인지 몰라요. 거기서 마이크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MB에 대한 다발성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정당들이 이명박을 욕하네? 욕하는 게 다수구나. 그게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 후보 단위로 할 때만 써먹으면 돼요. 후보 단위. 평소에 떨어져서 계속 하나를 공격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다발적 공격.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국민들의 민심이 기본적으로 반의 쪽에 흘러갔었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합치면 힘이 생길 거야. 센 놈이니까 힘을 합쳐서 해야 돼. 그 순간 1대1 맞짱 떠야 되는 소수가 됩니다. 자, 1대1 맞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양아치들 싸움도 아니고 맞짱 뜨면 어떻게 돼요? 거기 대장 여기 대장 나가는 거예요. 1대1 맞짱 뜨는 겁니다. 여기 대장 주로 누구예요? 야권 대장. 야권 대장 누굽니까? 가가지고 맨날 코피 터져갖고 오는 야권 대장이잖아요. 민주당. 대장이 후지면 그 하나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당 체제, 우리 체제의 특성은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뭐냐? 계속 선거 때는 또 후보단이라고 연합해야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또 나오겠죠. 지방선거 놔두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그걸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혹은 진보정치 약하니까 요새 맨날 기자들이 물어싸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당원들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예전에 진보정치 활동가들 우리 뭐 안철수 가는 거 아니야? 아무개 그거 신앙 고백한 거 아니야? 가자고 기대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갈 때 되면 갈 거고 가고 싶어도 안 되는 때는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 대표가 인터뷰 막 몇 번 하니까 또 전화가 와요. 간다며? 야, 상인주의라는 이름 붙이는 건 진보신당이랑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야, 민주당, 사회민주당. 네? 상상력들이 굉장히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정치적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체제적인 구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딱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체제적 구조, 그 다음에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부분을 살피지 않고 바로 빨리 가서 버스 타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바로 가갖고 안철수랑 사진 찍고 바로 가갖고 문재인이랑 사진 찍은 사람들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 때는 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세와 구조, 체제적 특성들을 모르고서는 다 가면 가면 어떻게 됐어요? 사진 감으로 물려줄 건가요? 바보들이죠, 바보들. 근데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안철수, 저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 제가 안철수, 저 교수는
대통령 선거 안 나오고 사회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권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심판관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정당한 심판관이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니까. 권위치를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 권위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낙준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탁회 해갖고 전부 또 문재인 지지하고 다,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감히 말씀드리면 어른들로서 할 일이 아니셨다고 저는 봐요. 그게 무슨 정이고 무슨 이천 무슨 체제?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아까 제가 제도가 안정돼 있다고 한다는 건 87년 체제로부터 멀리 갈 수 없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민주공화제적 질서는 그 헌정 체제, 그 헌법의 언어, 아까 헌법 이야기도 나왔던데, 헌법, 그 헌정 체제의 부분들을 어떻게 잘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부분을 헌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수나 진보의 싸움의 언어도 헌정적 언어, 헌정체제적 언어로 해야 돼요. 진보, 무슨 랑시에, 다른 수 없는 진보 갖다 들이미, 귀머거리 언어죠, 그거는. 서로 알아듣습니까? 진보 내부에서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진보라고 얘기하고 갖다 들이대요. 그게 그리고 정의라고 새누리당 의원하고 만나갖고 랑시에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는 좀 철도 들 때가 된 건데, 참 철 쉽게 안 듭니다. 프랑스 생제랑 지역을 막 거니는 머플러 휘두르는 그런 지식인들 멋있죠? 진보의 낭만주의화예요. 진보의 낭만주의화. 그래서 어쨌든 참인정치 포럼의 전망과 전략 결론 부분으로 얘기 말씀드리자면 밝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내부의 여러 기회구조 부분들의 이 밝음을 밝지 않다. 객관적으로 어렵다.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름이 전 국민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지를 얻어내려면 격변이나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부분에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기회 굉장히 중요한 정치력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통합연합정치 자꾸 강제하는데 여기로부터 얼마나 자율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는 뭐냐? 일반적이고 원칙적이고 한 이야기, 그걸 먼저 세우지 마시라. 3인 정치를 성장시켜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으시다면 원칙을 세우지 마라. 한미 반대하면 같이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같이 안 한다는 얘기죠. 사실 같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 원칙을 지키면서 좀 더 큰 세력을 이룰 수 있다. 동화책에 나와요. 동화책. 그래서 진보신당 때 그때 막 가가지고 테이블 가가지고 깨고 온 거잖아요. 사실은 안성준이 깨고 온 거잖아. 석준이 깨고 온 거잖아요. 한미 그런 의지는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미뤄야죠. 대신 어떻게 되나? 어떤 뭘 했을 때, 우리가 배운 거 그런 겁니다.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전신회각을 같이 꾸려가지고 처칠 애틀리가 같이 하면서 받아내는 약속들이잖아요. 뭘 하나 얻으려면 버려야죠. 버릴 때 멋있게 버려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남겨놓은 게 다 명언들인 거예요. 멋있게 버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처칠의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 외교정치권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 영국 의회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말 쓰면 안 됩니다. 쫓겨나요. 그 회의장에서. 라이어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도 그걸 따라와가지고 오바마한테 건보 막 얘기하니까 공화당 의원이 라이어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적인 언론도 전부 다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정확하지 않다. 말의 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결국 토론에 의해서 소통에 의해서 합의를 가져와야 돼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의미예요. 거짓말쟁이야 너 나쁜 놈이야.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랑 소통하는 나는 뭐예요? 내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정하는 이야기를 정치 규범 문화적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엄하게.
그런데 그 처칠이 거의 그 수준까지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말 수준까지 들었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뭐라고 그랬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역사를 만드는 정치 세력이 된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케네디 얘기가 나는데 존 F 케네디가 매사추세츠에서 처음 정치 선거를 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선거 때 의제가 뭐였냐면 증세 문제였습니다. 증세 문제. 증세를 해가지고 증세를 선거 때 내세워가지고 성공한 정치 세력이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이 케네디가 존 F 케네디가 약간 이례적 현상을 냈어요. 상대 후보가 세금 깎아야 된다 막 얘기했더니 케네디가 나는 당신 어떻게 하면 깎을 거야 어떻게 해야 막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나는 올릴 겁니다 그랬어요. 그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케네디는 증세의 의제에서 어디로 바로 갔느냐?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난 정직하다. 즉 증세의 문제, 정치라는 공간의 특성을 잘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증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정책이 겨루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증세를 하더라도 진정성과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냐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공간이 정치라는 공간이에요. 거짓말과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또 있었어요. 부시가 클린턴이 당선됐었던 이유는 뭐냐? 민주당의 좋은 후보들이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부시가 걸프전 해가지고 부시가 당연히 또 당선될까봐. 근데 클린턴이 딱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부시가 거꾸로진 것이 보이느냐?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대선 처음 나올 때. 근데 올렸어요. 그거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다가 막 퍼부리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치, 규범, 문화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김영이 막말했다가 거꾸로 지고, 이정이 막말했다가 저기 하고. 그 왜 그러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정치는 특히나 뱀의 뇌에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뱀의 뇌, 사람의 뇌는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뱀의 뇌, 토끼의 뇌, 사람의 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뇌,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민감하고 동물적 본능, 자기의 생존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확!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로운 언어의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아직도 우리 괴롭히는 분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 그 훌륭하고 제가 정말 사랑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제가 정말로. 제가 직접 정말 그 훌륭한 정치인, 서민 뭐 이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막 노무현 여기 계신 분도 다 있지만 진보였고 서로 입장이 달랐던 간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세상 떠났을 때 몇 달 동안 술만 먹었어요. 막 옛날 헤어졌던 사람 다 전화 오더라고요. 다만 제 클라리넷 하는 음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야 술 한잔 해야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야 노무현 대통령 저기 네가 노무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그 친구도 결국 저랑 정동교회 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좋은 데 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공격적이고 저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언어예요. 경축사하고 8.15 경축사 굉장히 중요한 경축사 저 대통령들 정책 메시지를 담는 중요한 언론 언어 정치적 부분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경축사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 민주화 이후에 그 경축사 한번 들여보세요. 들여다보십시오. 자주국방 얘기할 때 무슨 과거 청산 얘기할 때 막 얘기하는 그 언사 연설문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자 알아야 누가 썼는지 근데 그거 보십시오. 지금 읽어도 야 보수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언어를 써요. 그런 언어를 쓰는 정치 세력 중에 잘된 정치 세력이 참 없다.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인주의 정치의 이제 전략이라기보다는 좀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언어의 창출, 그 다음에 시민정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도 유권자층이 부각했다. 그 다음에 조직된 노동에 기반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 주체의 이름과 그 또 사회 그 성원들은 바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민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아까 선거제도 개혁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진보정치 세력들이 해야 할 문제는 뭐냐, 해야 할 과제는 선거제도 바꾸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게리맨더링하고 같은 이런 방식을 시민들이 관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국 의회라든지 미국 의회 등등 다 잡고 그 국회 의원 특권도 버리자고 그러는데 그 특권 심사위원회나 이런 등등을 다 시민적 관여 속에 만들어가요. 자꾸 그게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로 주목해 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정치 주체입니다. 정치 주체. 지금 시민들 뭐 하면 촛불 집회 막 등등 막 하는데 자꾸 집회로 가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제도 공간에 그 사람들이 힘을 관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막연히해야 되는, 마터해야 되는 의제가 무엇인가, 정치적 의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 삼인주의 정치가 성장해 가려면 그 삼인주의 정치를 상징하는 얼굴, 인물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새정치, 진보적자주의의 얼굴이 안철수라면, 그럼 아마 안철수 교수가 지금 요새 진보적 자유주의 공부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밤새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서의 안철수도 저는 썩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얼굴, 박원순의 정치 실험, 시민정치의 얼굴이죠, 또, 박원순. 그러면, 시민정치 모형을 창출하면서도 삼인정치가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얼굴을 내세울 거냐, 정치 역량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끝으로 포럼이든 무슨 이런 시민들의 여러 작은 풀뿌리든 타운 미팅을 만들든 굉장히 좌파, 삼인주의 정치 세력이 가져야 할 것은 신미안입니다. 신미안. 멋있고 굉장히 옛날에 빨갱이는 똑똑해. 이게 있었던 거죠. 해방정국 하에서 권준 등등의 해경원을 가지고 막 박았었던 것은 항일투쟁을 열심히 해서도 있지만 똑똑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는 그냥 터지게 킵니다. 왜 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막 귀를 울리는 거죠. 세계 국제 정세의 흐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좌파는 그리고 삼인주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교양인이어야 돼요. 문화적 신념 이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쇠를 시작하는 음악가. 예, 셜베르크. 예, 죄송합니다. 저 교양이 대자보는 구성은 근데 그 셜베르크의 음악에 대한 막 연구를 하면서요, 소리, 이런, 굉장히 주목을 했었어요.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복잡한, 사상 이론가입니다만, 이 사람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 속에 소통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드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드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지만 사실은 뭐냐, 사람을 결국 바꾸는 게 뭐냐,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강좌를 끝나고 나서 뭘 기억하세요? 그러면 60%가 강사의 목소리요. 소리, 사람들의 이 귀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가 가진 특성 거기서 나오죠. 굉장히 관용적인 매체이고, TV는요, 방송은 TV 나가잖아요. 제가 TV 나갔던 건 사람이 뭐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넥타이 뭐 했는지는 알더라고요. 머리를 왜 그 따위로 하고 다니냐? 뭐 얘기인 거는 따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그거 따지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정말 시민이에요. 맞아요. 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또 봄, 무용,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문화, 감동, 정서.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아니죠.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는 게 감각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사람을 설득시켜내가는 매체들입니다. 결국 제가 그래서 희망버스 현상이 막 나타날 때 내내 시인들 막 서명하신 시 읽고 막 하는 거 갖다 잡고 좋은데 계속 의문스러웠던 게 노래를 만들까? 노래를 만들까? 그래서 그 희망버스 타고 거기 부산 못 내려가고 저 밀양 못 가는 사람들도 그거 어떻게 맨날 가요? 밀양 가고 부산 가고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 다 아는데 그렇죠. 다 아직도 오는 거잖아요. 그냥 뭐 하는 거고 내려가가지고 근데 그럼 왜 가?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거 찬성하면서도.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의 정서를 담아줄 수 있는 노래. 우리 옛날 무슨 철의 노동자에서 아직도 술 먹으면 가사도 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막 부르는 그 노래. 그런 노래. 시민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감동받았다면서요. 힐링됐다면서요. 뭘로 받으신 거예요? 장발장이 막 하수구에 막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빵 훔쳐가지고 막 용서받는 그 신부한테 그거요? 그거 힐링 받는 거예요? 음악이었죠.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음악. 노래. 같이 부를 수 있고. 애들하고도 같이 부를 수 있고. 시민들이 같이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 정치 세력들에게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팁으로. 하나. 아까 리슨 청 이야기 했으니까 어케브론이 하나. 이 리더,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리더의 자질. 시간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그냥 어케브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들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였겠습니까?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이 리슨이에요. 이제 말 많이 하고 자기가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리더는 인정해 주지 마세요. 누구 떠올리시죠? 이는 오겠습니다. 자, 이제 들었어요. 이모션. 네, 감동이라니까 그냥 바로 이모션. 자, 이제 들은 이유가 있죠. 들은 이유. 리더는 사실은 그냥 듣는 착한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죠. 왜 들었습니까? 자기 계획과 비전을 이야기하려고 설명해야 돼요. 이제 내 비전과 목표를 설명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졌으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 그러니까 A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션 이러려고 그러죠. 다 틀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리더예요, 리더. 활동가가 아니라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리더. 우리가 리더 활동가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액티비스트. 보겠습니다. 네? 어시스트. 박지성이 언제 골 넣습니까? 게임 안 풀릴 때 골 넣죠. 리더가 나서서 자기가 홀문으로 앞으로 막 가는 거는 어제 어떤 그 유명한 진보 정치인 한 분이요 술을 마셨는데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자꾸 문전 앞에서 어슬렁거려가지고 지금 괴롭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가 아니에요 사실은. 형제이지 누가 홀캐터 문전에서 제가 축구를 좀 한때 또 축구 전문가께 불렸습니다만 게르하르트 밀러라고 있었죠. 월드컵 최고골 기록하고 있는 게르하르트 밀러가 딱 그 스타일이었어요. 골문에서 막 어슬렁거리다가 어느 순간 범쩍같이 골 넣는. 한국에도 그런 스타일 있죠. 이태호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 한국 축구에 적응이 안 되죠. 한국 축구는 국제대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죽자서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놈이 거기서 골문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네. D. 자, 도우는데 어시스트 하는데 자기 계획도 있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도와요? 그냥 돈 주세요. 뭐 저 어디 뭐 해야 되는데 저 도와주세요. 하면 다 도와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는 어시스트. 방향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가 오겠습니다. 이제 디렉션을 해서 뭔가 이제 일이 좀 마무리가 이렇게 좀 됐어요. 한 수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E는 이제 오겠습니다. 우리 옛날 운동하고 그러면 맨날 막
뭐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농화 같은 데 가면 자 이제 선배가 딱 와갖고 앉아 언제? 그래서 뭐 시킵니까? 평가시키는 평가회. 집회도 끝나고서 평가 집회를 또 하잖아요. 그러다가 털리잖아요.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야 이게 굉장히 즉 평가의 주체, 리더는 평가의 주체가 돼야 돼요. 여기서까지 리더가 이렇게 듣고 학자 불러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 이상해진 정치가 있어요. 민주당 뭐 그다음에 우리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은 아마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만 생기면 학자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왜 학자 얘기를 들어서? 대학원인가? 그거 굉장히 잘못했다. 안철수 자기가 교수 출신이어서 전부 교수. 루즈벨트가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든 뭐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조라고 하는데 브레인 트러스트가 그 브레인 트러스트에 참석한 모든 지식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루즈벨트 고개 끝에 내 얘기가 먹혔어. 근데 정치는 절대 한 학자에 의해서 린마이드너 모델, 린마이드너 해가지고 다 있어. 진짜 그런가요? 김종인 들어갔으니까 경제민주, 박근혜, 나오니까 경제민주 안 됐어. 진짜 그런가요? 학자는 그야말로 학비리입니다. 학비리. 일단 R 마지막으로 평가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줄 안다. R 평가해야만 맨날 교수 불러가지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답을 말씀드렸네요. 원래는 이거 R 그러니까는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리타이어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리스판스를. 어원 자체가 리스판스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판스 답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그 답이 훌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후진 정치는 후진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뭐냐? 물음에 대해서 답. 그러니까 학자는 언제 부르는 거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답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확인할 때 학자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을 던지면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딱 하는 겁니다. 학자들 모여서 막 얘기 들어요. 학자 얘기를 들으려고 왔어. 이제 가끔 막 높은 사람들이 학자들 막 불러가지고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이 참, 그거는 학자들이 저는, 바보다. 그거는 진짜 자기가 정치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자기 완결된 입장을. 그런 거지. 사실 학자는 정치인이 만나자고 해서 딱 가면 질문만 이빨 던지는 겁니다. 질문만. 자, 그만합시다. 이럴 때까지 질문을 줬죠.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생각입니다.